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 언론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간고사는 치르지 않고 기말고사 치른다고 했죠? 네, 각 장별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한 내용을 7주차까지 정리를 하기로 했죠. 그 정리해내고 그걸로 중간고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진을 정리한 내용은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말고사 때는 학과 사무실을 통해서 만약에 비대면이 계속 지속되면 대면 수업을 해서 시험을 치려면 그날 그냥 시험 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장이죠. 경영 시스템과 기업 경영의 근본 기능이 있는데, 자, 경영 시스템입니다. 경영에서 우리 경영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나오도록 만드는 건데, 여기 시스템이 붙었습니다. 시스템은 말 그대로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형태로 해서 자동적으로 가동되어서 그 결과를 잘 내도록 하는 어떤 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가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그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었는데 감자튀김이 눅눅한 거예요. 감자튀김이. 그래서 그 사람이 감자튀김을 이렇게 왜 이렇게 눅눅하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감자튀김은 몇 분 후에 폐기 처분하나요? 이 말만 했대요. 감자튀김은 몇 분 후에 폐기 처분하나요? 튀기고 나서 라고 말을 딱 하는 순간 이미 알아차리고 바로 감자튀김을 바꿔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감자튀김을 튀기고 나서 예를 들면 뭐 3분이다, 5분이다, 뭐 10분이다 있겠죠. 제 룰을 모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시간이 오버되면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걸 만약에 고객한테 서비스를 한다면 눅눅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서비스를 새롭게 해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딱 체계화된 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은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시스템으로 개념하다. 당연하겠죠. 시스템이 결국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은 이 기업이 환경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모든 게 풀가동되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입, 산출로 변화하는 과정, 이게 어떻게 보면 경영 시스템의 아주 단순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투입하느냐, 물적, 인적, 재무적, 정보기술 변화 과정, 이 변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영향력인 리더십이 될 수 있겠고, 또 종업원들의 그 구성원들의 어떤 인력의 어떤 풀에서 영향 능력이 될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 경영진의 직무의 아이디어도 될 수 있겠고, 맞죠? 그래서 종업원의 직무 활동, 경영진의 관리 활동, 기술 이런 테크닉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기술과 운영 방법에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아웃풋을 만드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부가가치가 낮은 것을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결국 시스템이니까 결국은 아웃풋이 어떤 성과나 조건의 성과나 정보나 제품과 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안으로 보면 과학 환경이고 외부로 보면 외부에 영향을 주는 또 외부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가동될 때 경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시스템은 뭐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증가는 많은 기업들의 제품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편의점 유통의 증가를 촉진시켰다. 그래서 편의점이 많이 동네에 생겨져 있습니다. 그죠? 동네마다 구석구석. 그래서 편의점이 어떻게 먹고 살까 생각해 봤는데 참 의외로 많은 그런 원룸의 1인 세대들이 그 편의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뉴스를 봤습니다. 사실 편의점 되게 비싸거든요. 편의점 되게 비쌉니다. 대형 할인점 아니 온라인상에 뭐 주문하는 것도 있겠지만 편의점을 많이 들락날락거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급하게 편의점에 살 것도 뭐 이런 있겠지만 주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좀 시간 날 때 대형 할인점에 가서 미리 구매를 해놓으면 이런 편의점에 가서 급하게 이렇게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워낙 종류별로 편의점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을 잘 이용하지는 않는데 저는 뭐 가끔 쓰레기 종량제 사러 가는 경우 빼고는 뭐 안에 들어가 보면 뭐 대부분이 다 일반 대형 할인점보다 비싸기 때문에 저는 돈 아까워서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대형 할인점에서 많이 구매를 해놓죠. 활용을 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건 제 생각이고 아무튼 1인 기업이 많이 등장하면서 주변에 장을 이제 보는데 저는 이제 1인이 아니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1인이 아니니까 한꺼번에 대량으로 묶음 단위로 파는 대형 할인점에서 사는 경우가 저는 좀 많지만 4인 가구니까. 근데 이제 1인 가구로 살 경우는 좀 달라지겠네요. 그죠? 오히려 그게 더 저렴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편하긴 하겠죠. 자, 아무튼 경영 시스템은 비즈니스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 고객, 경쟁, 과학 환경의 요구와 변화에 적응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많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주변의 모든 부분을 이해관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당연히 경영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학 환경은 기업의 행위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집단, 개인, 이해관계자들을 스테이크홀더 했죠.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주주나 종업원이나 공급자나 정부나 구매자나 심지어 NGO 단체나 일반 시민 등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영향력이 확장된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경영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준다면은 여기 이 관련된 사람들과의 신뢰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만 경영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점으로 살펴본 경영의 특성이 뭐냐? 경영은 조직의 목적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피드백, 연속성 순환 과정을 갖는다. 그래서 뭡니까?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게 이제 전체적인 부분인데 그 라이프 사이클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연속된 순환 과정이다. 그래서 경영은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입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이고, 자, 경영을 원하는 결과, 결국은 투입 대비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그렇죠? 그래서 경영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그래서 각각의 업무 파트는 다르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결국은
하나의 생산 공정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바퀴를 만드는 사람, 엔진을 만드는 사람, 또 차 내 시트를 조립하는 사람, 그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에어컨을 다는 사람,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놓고 보면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목적은 자동차를 완성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때 보급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구성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포함한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전체적인 계획, 조직, 지휘, 통제 과정이 어떻게 보면 경영 관리다. 경영 관리는 어떻게 보면 경영 시스템 내에서 가동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 관리는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자,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자, 계획은 뭐냐? 책에 좀 더 상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자, Management by Object에서 경영 목표 관리입니다. 그죠? 경영 전략,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조직은 말 그대로 인력을 재배치해서 조직 구조를 짜는 거죠. 아마 계획한 일들이 잘 조직화되어야만 구성원들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그 어떤 그 기능에 맞게끔 또 편성돼야 됩니다. 그죠? 그 능력에 맞게끔. 그 다음에 G가 이제 관리 감독이지 않습니까? 동기부여, 팀 활동, 의사소통, 팀의 어떤 단합까지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팀 활동, 의사소통. 자, 이게 되어야만 전체적인 부분이 계획한 것이 사람들이 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잘 유지하면 결국은 성과로 이어지는데 그 성과가 결국은 이제 측정되어지고 비교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거와 비교해봐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성과대로 이행됐으면 계속해서 하면 되는 거고 처음에 세웠던 계획보다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또 바로 잡아서 다시 새롭게 계획을 세우면 될 것입니다. 너무 낮을 수도 있고 너무 높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경영관리 뭡니까? 기업의 경영활동 개청 3단계에서 자 경영활동의 경영자의 계층을 보면 최고경영자, 중간관리 경영 계층이 있고 또 일반관리 경영, 일선관리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다 얽히고 얽혀 있지만 전적으로 하는 업무의 어떤 파트 부분은 그죠? 개념적인 부분이 여기에 많고 여기는 좀 인간관계적인 소통들, 의사소통 관련 쪽이 많고 조율해야 되니까 아래 위로 여기는 좀 기술적인 바탕의 업무량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각자가 맡은 계층의 어떤 관리 기능이 잘 이행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경영을 잘한다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효율과 효과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면 정말로 자 에피시언시에서 투입 대비 산출입니다. 한마디로 효율성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겁니다. 초가집에 사는데 빈대가 나와서 물고 있습니다. 자, 빈대를 잡으려고 하니까 자, 효과를 보려고 그냥 막무가내로 초가집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빈대는 다 죽었죠. 하지만 결과는 좋았지만 초가집이 없어졌잖아요. 결과는 빈대가 죽었지만 효율성을 깨하려면 빈대를 죽이기 위한 약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초가집을 다 태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효과가 좋다고 효율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효율도 좋고 효과도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은 노력으로 적은 자본의 투입으로 결과물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아야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효율성이면 효과는 올바른 목표를 선택하고 그걸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판가름하는 게 효과입니다. 결과를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좀 더 엄밀히 비교를 해본다면 보면 자 평가 방식이 좀 다릅니다. 자원의 투입 정도를 이야기한다면 효과는 목표 달성 정도를 더 평가 대상으로 봅니다. 의미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지향하는 바가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입니다. 그죠? 근데 목표의 최대한 달성,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이런 쪽에 가깝고요. 그죠? 네. 자, 만약에 적과 전쟁이 나서 싸우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뒷받침되려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과를 봤다 이것만 따지면 막 거의 다 죽고 나서 마지막에 한 명만 살아남아서 이겼다. 그럼 이거 효과는 이긴 거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상대 나라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포위를 해서 그죠? 그냥 항복을 할 수 있을 단계. 그러면 엄청난 효율과 효과가 있는 거죠. 피해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손자병법에 적과의 싸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맞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곰인형에 눈을 붙이면서 1원, 2원, 3원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곰인형이 자동적으로 눈이 붙여지도록 이 시스템화 시켜서 그죠? 네. 투입 어느 정도의 기계 장비를 투입해서 쉽게 인형이 만들어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기계 장비가 물론 너무 비싸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그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면 충분히 그 기계 장비 구입비를 꺾고도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당장 돈이 나간다고 해서 그걸 먹고 그것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고추밭에 고추를 심었습니다. 이제 고추 이게 봉우리를 지어가지고 심었는데 풀이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A 농부는 고추밭에 비닐을 씌우면서 그 위에 구멍을 뻥뻥뻥 뚫어가지고 고추모종을 심었어요. 그 비닐값이 들어갔겠죠. 그때 B 농부는 비닐값이 돈이 한 10만원 들어갔습니다. 아깝다고 그냥 비닐을 안 씌우고 그냥 고추모종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A 농부는 그 비닐을 씌우니까 구멍을 뚫은 그 자리만 풀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만 뽑고 탱자탱자 놀았어요. 근데 B 농부는 풀이 돌았으면 또 풀이 자라고 또 돌았으면 풀이 자라고 또 풀이 자라기 때문에 3일에 4일에 한 번씩 풀복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 비닐에 들어가는 그 비용만 좀 부담하면 되는데 그걸 돈 아까워서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결국은 노동력을 소모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 효율적인 파레토의 법칙 20%의 노력으로 80%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머리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합니다. 잘 못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지만 가난한 사람은 은행에 돈을 저축하러 간다. 자, 이게 말이 거꾸로 같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을 은행에 빌리러 가고 부자는 은행에 돈을 저축하러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부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저축하겠지만 그만큼 은행을 어떻게 합니까? 은행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그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서 시스템화 시켜놓고 본인은 그죠? 그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역량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또 갚지 않고 계속 이자만 또 내면서 더 많은 성과를 또 낸다는 거죠. 근데 일반 서민들은 그 빚을 내는 게 너무나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돈을 그냥 어디에 불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갚거나 이렇게 해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쓰라라는 말을 하지만 그 머리를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조직은 효율성이 높고 효과성도 높다고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의 효율적 방향에서 효율적 경영은 그동안의 드린 노력에 비해 얼마나 결과를 얻었느냐, 생산성 개념과 유사하여 목표 달성에 들어간 비용을 고려한다. 비용을 고려하고 얼마나 결과를 얻었느냐, 노력에 비해. 이게 중요합니다. 노력에 비해 얼마나 결과를 얻었느냐. 효과는 그냥 결과만 달성하면 돼, 목표에. 자, 투입량 대비 산출량의 비율이 커질수록 효과적인 경영이다. 자, 효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의도한 목표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달성했는지 여부만 판가름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효율성을 정말 깨는데, 그래서 경영 마인드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우리 책에 나왔죠. 무교정에 나와 있는 건데, 기업 경영에서 효율과 효과를 추구하는 마인드, 바로 경영 마인드. 어떤 게 있느냐? 중요한 것은 경영 마인드. 기업 경영에서 효율과 효과를 추구하는 마인드, 경영 마인드 세 가지. 뭐라고요? 이게 시험 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바로 고객 중심 마인드, 경쟁 우위 마인드, 가치 극대화 마인드. 이 마인드가 결국은 업무의 효과와 효율화를 꾀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돌아갈, 고객이 필요한 고객 중심 마인드. 고객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선호하듯이 고객에게 필요한 그런 마인드. 그죠? 고객이 중심이 돼야 되겠고, 경쟁에서 지면 고객이 뺏기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경쟁 우위 마인드. 원가가 적다든지 아니면 제품 및 질이 우수하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제대로 돼야 되겠죠. 아니면 디자인이 아주 멋지다든지. 자, 그 다음에 가치 극대화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이 돈을 들여서 샀을 때 그냥 살 때뿐인지 두고 계속 쓸 수 있는지, 또 서비스가 업데이트 되어서 계속해서 발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되겠죠. 자, 지금 LG폰을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 LG폰이 시중에 판매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중고폰도 판매가 잘 안 되겠죠.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업데이트가 안 될 거예요. 업데이트 맞죠? 기존에 살아남은 삼성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라고 막 문자가 나옵니다. 업데이트하면 기능이 많이 좋아지죠. 그런 기능도 없어지고 막 그럴 텐데, 아무튼 저는 예전에 LG폰 한번 써보고 한번 떨어뜨렸다가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걸 보고 이 휴대폰이 좀 성능이 상당히 좀 튼튼하게 만들지 못했구나 알고 저는 무조건 삼성을 선호하고, 이런 애플 많이 사죠, 아이폰. 자, 그 다음에 경영 시스템과 가치 사슬. 자, 가치 창출 활동 보면, 자,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전체, 기업에서 창출하는 총 가치는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기꺼이 지불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머리 써서 자꾸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는 이유가 나의 가치를 더 높여서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부가가치가 높은 일이 뭡니까? 바로 많은 비경쟁자가 모여있는 공간이 아니라 비경쟁 시장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또 머리 써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내가 전문적인 걸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고객도 마찬가지죠. 고객도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쓸모가 있으니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제한하는 게 바로 판매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창출한 가치가 그렇죠.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비용을 초과할 때 이 초과 비용이 바로 기업의 이익이 되죠. 당연히죠. 그래서 기업은 그 가치를 부여해서 원가 대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끔 소비자한테 요구를 하죠. 그래야 원가 대비 또 마진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 소비자가 필요치 않는 제품을 만들어 놓고 더 비싸게 부른다면 소비자는 구매를 하지 않겠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걸로 신발이 구매 지급이 5만 원이다. 제조 신발 과정 비용은 2만 원인데 영업 이익은 당연히 구매 비용이 5만 원이니까 3만 원이 영업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발을 만들었는데 영업이익은 더 클 수도 있죠. 제조 비용이 2만 원이라도 신발을 10만 원에 팔았는데 너무 이게 튼튼하고 쓰임새가 있고 너무 디자인도 예쁘다 그러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겠죠. 그럼 기업의 이익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객이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느냐라는 것도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창출 과정은 가치 전달의 과정을 수반한다. 그렇죠. 고객을 창출한다 그러면 고객에게 뭔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가치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가치 제한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가치 전달 과정은 가치 사슬을 형성한다. 기업의 가치 사슬 연계 시스템으로 단계별로 결합하여 상호 의존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업 외부의 공급자와 유통업자의 가치 활동도 연결하는데 이들과의 최적화된 연계를 통해 거래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소모된다면 결국은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 공급업자와 유통업자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빠르게 배송을 한다는 그 쿠팡이 그죠? 대세 아닙니까? 다음 전날 시키면 그 다음날 배송이 되는 로켓 배송처럼 정말 빠르게 오는데 이게 바로 고객한테 신뢰가 주기 때문에 주문하려다가 쿠팡 거 주문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고객의 마음을 빨리 사서 그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 창출 활동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주된 활동이 있고 지원 활동이다. 주된 활동은 반드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 과정이고 지원 활동은 그 주된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스포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보조 지원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죠? 지원 활동. 그래서 예를 보면 이겁니다. 물류, 생산 운영, 외부 물류, 내부 물류, 생산 운영, 외부 물류, 마케팅 판매, 서비스. 이게 이제 주된 어떤 활동의 프로세스라면 이거를 지원하는 게 기업의 하부 구조, 인적 자원, 기술 개발, 구매 활동, 물자득 이 부분이 이제 지원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치 사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면 여기 있는 주된 활동, 결국 활동과 지원 활동이 잘 어우러져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의 경쟁시대입니다. 플랫폼. 자,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이 플랫폼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튜브가 돈을 어떻게 벌지? 페이스북이 돈을 어떻게 벌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내가 밥 먹다가 사진 올리고 내 그냥 사생활만 올리는데 마크 주거부는 어떻게 돈을 페이스북에서 번단 말이야?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은 광고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 많은 광고 회사들이 페이스북에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홍보하러 막 뛰어들어온다는 거예요. 역시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의 유튜브도 유튜브에 내가 그냥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왜 그 영상을 찍어서 내가 올렸더니 내가 수익 이 뭡니까 사업자가 될 수 있는가? 결국은 내 영상에 뭘 걸죠? 바로 선정 광고를 걸면서 그 영상을 볼 때마다 광고가 자동으로 돌아가서 나한테 수수료가 떨어지는 경우죠. 예, 결국은 이 플랫폼 상황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그죠? 다 짜임새 있게 다 연결되어 있다. 외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 효과. 그죠? 특정된 어떤 수요가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제품이 좋다 그러면 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댓글도 좋다고 엄청나게 많이 달아줍니다. 근데 그 달아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바생을 써서 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선물을 이렇게 준다고 하고 피드백을 해주면 또 이게 좋다고 해주면 더 많은 선물을 보내준다면 또 엄청난 소비자들이 달려들어서 자기의 생각을 어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간에 네트워크가 갖는 이 힘은 정말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그전에는 편지로 전화로 했지만 지금은 이 카톡, 이 문자 하나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서 보내는지 옛날에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알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많아졌죠.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다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이 되는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사용자가 많아지고 또 사용자가 소비자가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그 상품의 사용 가치가 높아지기 따라 제휴 공급자나 파트너가 많아지는 효과 당연하겠죠. 유튜브가 처음에 그냥 일반적인 영상이 올라갔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하게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일상들을 올리면서 먹방도 나오지요, 게임도 나오지요, 하여튼 춤도 나오지요, 음악도 나오지요, 명상도 나오지요, 정말 뭐 시멘트 바르는 것도 나오지요, 차량 수리하는 것도 나오지요, 요리하는 것도 나오지요.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걸 찾는 게 더 빠를 정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 시장을 통해서 나를 알리고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 하나요? 유튜브에 여러분 영상 이름 치면 나오나요? 저는 예전부터 올려져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윈도우즈 PC 운영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윈도우 사용자, 그죠? 윈도우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많아질 수밖에 없죠. 사용자가 없는데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 쓸 수 있겠습니까? 자, 플랫폼이 뭡니까? 한마디로 양면 시장이다. 양면 시장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공간이 되니까 플랫폼은 기차 타고 내릴 때 하는 그 공간을 플랫폼이라 하잖아요. 자, 개발자와 이용자가 또는 판매자가 구매자가 복수의 이해관계들을 서로 만나게 하고 실제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딱 두고 판매하는 쪽과 팔려는 쪽과 사려는 사이에 중개사가 수수료를 챙기면서 사고팔고를 해주잖아요. 자, 그 역할이 바로 플랫폼이다. 비즈니스상의 이해관계자가 다른 복수의 경제 주체로서 거래를 가능해주는 동시에 적절한 비용과 수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양면시장이다. 근데 우리가 플랫폼이 온라인 산업으로 있어서 그렇지 만들어져서 그렇지 예전부터 이 양면시장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업종도 그렇죠. 실제 가이드가 여행을 안내하고
실제 여행 상품을 중개하는 여행사가 있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가고 하는 뭐 렌터카를 빌리고 하는 건 또 다른 데거든요. 그 중간에 뭡니까? 연계를 해주면서 소비자를 모아서 그 관광차를 단체 관광버스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수수료를 먹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에 세탁소에도 이 뭔가 플랫폼 시장이 생겨가지고 플랫폼 회사가 세탁물을 가져와서 세탁소는 무조건 세탁만 하고 다시 그거를 또 들고 가서 배달을 하는 그런 시스템. 또 회원제를 도입해가지고 세탁물이 한 달에 그죠? 돈 얼마만 내면 몇 벌까지 무료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도 있고 또 과일도 되게 비싸니까 혼자 사는 1인들이 과일을 종류별로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것저것 다 살려고 하니까 맛을 보고 싶은데 비용은 너무 비싸고 조금씩 통에 담겨가지고 배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뭡니까? 다양한 과일을 배달을 해서 1인 가구에게 공급하면서 또 판매를 하게 만드는 거죠. 소비자가 뭐 다양한 딸기나 배나 사과나 이런 과미나 이런 걸 한 번에 다 이렇게 살려면 그죠? 한 개씩 안 팔잖아요. 그죠? 근데 영양가는 골고루 섭취하고 싶은데 그럴 때 그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배달업 정도 될 수 있겠고요. 소비자와 이제 식당에서 만들어 놓은 걸 소비자와 공급자가 그 중간다리 역할, 이 배달업종이 또 플랫폼 역할을 또 해서 그죠? 이 사이트 상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연결해서 플랫폼 시장을 또 만들어 놓고. 자, 이런 시장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아직 개발되지 않은 플랫폼 시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 시장을 우리가 공략할 수 있으면 바로 창직이 된다.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이상의 다른 고객 그룹 간의 거래를 중개합니다.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합니다. 서로 막 얽히고 섞여 있죠. 높은 거래 비용 때문에 양측 고객 집단 간의 직접 거래가 불가능한 플랫폼 제공 기업은 고객 집단별로 차별화된 이용료를 책정하여 수익을 확보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소비자가 한데 또 모여서 또 생산자의 어떤 단가를 낮추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 제공자, 양면 시장, 플랫폼 제공자, 그죠?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피보, 그룹 참고하세요. 자, 플랫폼 기업의 경영 시스템의 전략적 목적. 자,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키는 핵심 작용, 상호작용을 창출하면서 맞죠?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는 지속 가능한 그죠? 비즈니스 가치와 연계된다. 그래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또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또 경쟁자가 보안 사업자가 되어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예전에는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딱딱 유통업자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경쟁자도 나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플랫폼 제공자 간의 경쟁, 시불 그룹 기업들 간의 경쟁, 마치 S3D 바둑이나 같은 체스 같은 복잡한 다층 구조로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치 사슬 중심의 전통적, 그죠? 쭉 있는 생산상,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에게 오는 어떤 단편적인 이런 과정이 아니라 정보 통합을 통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상품의 강점, 저작권, 브랜드 이건 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화, 맞춤화, 네트워크 효과 이런 게 있고요. 자, 마케팅 목표는 독립적인 상품이지만 업데이트가 가능한 상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쿠팡에서 파는 어떤 물건이 누군가의 어떤 블로그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서 그대로 그 상품이 공개되어서 홍보되어서 판매가 되고 그 운영자가
중개한 운영자가 수수료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구조가 서로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얽혀 있습니다.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소비자가 언젠가 바로 생산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의 어떻게 보면 제품 중심의 가치 사슬에서 플랫폼 기업의 경영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결국은 자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을 무조건 옛날에는 좀 중요시했다면 진입 장벽을 높여가지고 또는 사업 철수를 해서 했지만 철수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플랫폼 시장 하다 보니까 허가가 필요 없는 진입 개방형 시스템 주요 통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소비자, 개발 공급자 등 커뮤니티가 활동하고 수요 측면에서 중요하고 여기는 공급자 측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고객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또 소비자가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생산자가 주 파워가 아니라 고객이 그 파워를 누리는 고객의 요구 조건에 의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소비자가 생산자, 경쟁자의 파트너가 되는 등 시장의 구성 요소를 겹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롱테일 옛날 같으면 2대8의 법칙 20%의 노력으로 80%의 결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걸로 판단해서 어떻게든 에너지 효율을 줄이고 투자를 줄여서 그죠? 많은 결과를 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판매되는 그 방식을 다 합치면 결국은 나중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롱테일 법칙을 하는데 롱테일은 말로 대중적이거나 비싼 주류 상품이나 VIP 고객 대신 다품종 소량 생산된 비주류 상품이나 비주류 고객으로부터 매출 수익을 얻는 현상이다. 한마디로 롱테일 용의 그죠? 뭡니까? 공룡의 꼬리처럼 결국은 뭐냐? 조금씩 이렇게 한꺼번에 우수 고객 백화점에 와서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 개인도 있지만 그 만원, 2만원, 5천원, 3만원 이렇게 구매하는 그 고객을 다 합칠 수 있으면 이것도 엄청난 수요가 뭡니까? 수익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하게 된 게 플랫폼 시장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수 고객을 관리하는 그런 개념에서 고객 우대 서비스에서 이제는 좀 더 폭넓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금액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략이 롱테일 법칙입니다. 2대8의 파레토 법칙은 말 그대로 적은 노력 투자 대비 좋은 결과를 내지만 그 80%의 노력이 결국은 20%의 결과를 내더라도 80%의 노력 자체도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 흩어져 있는 소비자를 다 한데 모으는 역할이 온라인상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수요가 일어나게 마련이고 그 수요가 일어남으로 해서 고객이 뭡니까? 필요한 가치를 제한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플랫폼 기업 경영에 관한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 시장을 통해서 기업 경영 시스템 구조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책들이 잘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새 책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8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